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선발을 많이 해요. 뽑혀갔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전사증이 날아왔다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하고, 처녀검사로 들어갈 때는 뭐 바지만 다 벗고 들어가라고 해요. 왜 이렇게 몸을 중요시하게 보지? 라는 생각에 아이러니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쁜 여자들을 건드리고 18살 친구들만 초대서로 다 끌고 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쁨조 같다면 나의 삶을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기쁨조가 되기 위한 선발 과정에서 외모, 키, 가창, 무용 심지어 처녀 검사까지 하는데 북한의 국가주도 오디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북한에서는 일단 어릴 때부터 선발을 많이 해요. 평양에 살면은 좀 웬만하면은 거의 다 뽑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에 와서 엄청 이렇게 키가 일단 크면은 나오라 해요. 나와서 선발을 해서 데려가고, 가서 키 보고 뭐 외모 보고 다리선 보고, 처음에는 학교 때는 그 정도만 보거든요. 그렇게 성장 과정을 계속 봐요. 제가 여기에 한번 뽑혀서 갔는데 그 다음날에 다른 사람이 또 뽑아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중앙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게 부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뽑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특히 북한에서는 지도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지도원들이 엄청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은 각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은 비슷한데 다 다른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어디 청소하는데, 하나는 뭐 어디 침실, 하나는 극장에서 일하는 뭐 이런 부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도원들이 뽑으러 오면은 오늘 뽑혀서 분명히 가서 했는데 그 다음날 다른 지도원이 와서 뽑으러 가서 또 하고, 학교 생활이 엄청 피곤해요. 그럼 그냥 학교에서 공부 안 해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뽑아가니까 아 이거 공부 오늘도 안 하겠네 하고 또 뽑혀가서 키 보고 외모 보고 또 다리선 보고 또 학교 건들건들 하다가 이렇게 도착해서 선생님이 왜 너 늦게 왔어 하면은 아 거기서 늦게 보내줬습니다 하면서 또 뒤에 늦게 수업 참여하고,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엄청 피곤하게. 그리고 학교 졸업할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거기는 만 17세부터는 그 시민권을 가지니까 졸업할 때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뽑혀가지고 제 친구랑 같이 뽑혔었어요. 저는 17살에 해외 캄보디아 나가려고 준비를 할 때 또 뽑힌 거예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겹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막 미신 보러 가고 우리 딸 해외 가냐 아니면 저쪽 꼭대기로 가냐, 엄마가 당연히 그 꼭대기 가게 되면 주변에서는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죠. 김종은 그 어디 높은 데 가면은 딸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소문이 엄청나게 돌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뽑혀갔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전사증이 날아왔다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평양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안 보내려고 하죠. 강제로 계속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안 간다라고 거부하게 되면은 북한 어떻게 보면 당에서 요구하는 거에 거역을 했다, 반역자다,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가는 척은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엄마가 너무 안타깝다 못해 미신까지 보러 가셨었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저 미신쟁이가 캄보디아 간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미신쟁이가 또 하나를 얘기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해외도 가는데 왕실 같은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왕실이면 저기밖에 없잖아. 엄마가 이거를 좋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랬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뭐 내 팔자에 왕실이 있다는 게 어디냐 라는 생각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왕실이 한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뽑혀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거기 갔으면 10년 동안 살아서 못 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심사를 할 때 보니까 뭐 신체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신체 검사를 2번 했는데 거기 이제 병원이 있어요. 평양시에 좀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중앙당 사람들만 가는 병원이랑 있고, 하나는 평양에 평양산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옆에 보면 신체 검사하는 그 병원이 있거든요. 2군데 가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신체 검사도 그 당시 합격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는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됐는데 남자 한 5명인가 10명인가 5명인가 들어와가지고 옷 위아래 벗으면서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그러거든요. 제 친구가 엉덩이에 상처 자리가 있었어요. 수술 자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합격이 됐고, 심사관이 물어보더라고요. 엉덩이에 상처가 뭐냐라고 해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람들이 그 엉덩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약이 없다 보니까 페니실린을 감기 걸렸을 때 엄청 많이 맞거든요. 페니실린이 저는 한국에 와서 이것도 며칠 전에 검색해서 알았는데 그 페니실린이 무슨 폐렴이나 혹은 매도 걸렸을 때
때 사용한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약이 없으니까 그거를 감기 걸릴 때마다 매번 맞았거든요. 사계절 내내 계속 맞았었는데 그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놀랬는데, 그 북한의 주민들이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소에 가서 페니실린을 엉덩이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으면은 똑같은 주사로 계속 이렇게 넣거든요. 다음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엉덩이 뚝 하고, 다음 하면 똑같은 주사로 이렇게 그 진료소에 그 주사 맞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주사기 한 대로 여러 명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는데, 그 페니실린 주사를 감기 걸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맞고 자라다 보니까 엉덩이가 상처 있는 애들이 꽤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엉덩이 페니실린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거기 알이 진대요. 그 알을 풀지 못하면 수술해야 된대요. 째야 된대요. 그렇게 수술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가 신체 검사할 때 그 엉덩이 때문에 불합격이 됐어요. 아, 나도 불합격 될 거 없나 생각하다가 어릴 때 턱이 깨졌었거든요. 저도 깨맸어요. 옆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다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깨맸는데 이건 왜 괜찮지? 하고, 이거 깨맨 사람도 많대요.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을 중요시하게 보지? 라는 생각에 되게 아이러니했는데, 이제 장성택이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장성택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게 이제 돌아나면, 장성택이가 예쁜 여자들을 건드리고 18살 친구들만 초대서로 다 끌고 갔다. 거기 끌고 가서 그 장성택이한테 반항하는 애들은 다 평양시에 그 납골당 같은 데가 있어요. 어봉산에 다 보냈다. 그래서 어봉산 원장이랑 그 장성택이도 다 연관이 돼가지고 어봉산 그 원장도 다 싹 다 관리소나 다 총살당했다, 막 이렇게 돌았거든요. 저는 생각했던 게, 아, 이 기쁨전화 뽑혔을 때 신체 검사할 때 그렇게 몸을 중요시하게 보더니 그 장성택이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신체 검사 다 받을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하고 처녀 검사 그런 검사도 하고 진짜 못할 짓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검사를. 그러고 그때도 그냥 당연하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 나라에서 이거 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했던 거죠. 안 따르면 안 된다 생각하고 무조건 따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끔찍하죠. 처음에 왔을 때도 그게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기품조 선발을 할 때는 모두 탈의를 한 상태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처녀 검사하러 들어갈 때는 뭐 바지만 다 벗고 밑에만 탈의하고 들어가라고 해요. 의사쌤이 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벗는 거예요. 이제 여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삐쩍삐쩍 너가 먼저 벗어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가 거기서 이제 의사가 막, 야, 너희 싹 다 문제 있냐고 막 엄청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지 말고 당장 들어라 해가지고 그냥 막 큰일 났다 해가지고 10명이 그냥 막 벗고 그냥 서로가 들어가서 검사하고 나오고,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러고 허탕을 큰 소리를 치거든요. 욕하거든요. 무서워서 내가 먼저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다 나왔고, 그 다음에 방을 옮겨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몇 명 들어와서 검사하는데 여자 이렇게 10명이 쭉 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위에 이렇게 벗어보라고 해서 위에 벗고, 그리고 위에 입어라 라고 입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면은 그냥 한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그러는 거죠. 무조건 복종해야 되니까 쭈뼛쭈뼛거리면 문제 있냐 그렇게 몰아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벗고 그랬어요. 기품조에 선발되기 직전에 어떻게 빠져나왔던 건가요? 최종에 3명이 올라갔거든요. 3명이 올라가서 이제 1명이 딱 붙었어요. 금송학원 출신이었어요. 이 친구는 금송학원 출신이었고 그 금송학원 안에서 기쁨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던 기쁨조는 뭐였냐면, 김정은이나 뭐 1호 행사, 금송학원 내부에서 공연을 해, 1호 행사야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금송학원에서 기쁨조가 돼가지고 동원돼서 하던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는 키가 163이었고 다리선이 너무 예뻤어요. 얼굴이 봐도 고등학생인데 제가 봐도 너무 예뻤고 다리선이 너무 아예 가늘하고 몸매도 너무 예쁘고, 이 친구가 합격이 됐다 하더라고요. 165 이상이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몸매가 합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중앙당의 자녀였어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중앙당의 자녀는 옷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옷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최종으로 합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최종으로 합격돼서 들어갔고, 근데 말로 듣기로는 또 이 친구는 가고 싶어서 뇌물까지 주고 갔대요. 아이러니했어요. 뇌물까지 주고 가는 사람은 또 뭐지? 하고, 이 친구는 어쨌든 합격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최종에서 3명이 올라갔던 중에서 저랑 다른 친구는 이제 떨어져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다시 캄보디아 나갈 준비를 막 한 거예요. 기품조에 다녀온 분들의 소식이나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다녀온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각서를 엄청나게 쓴대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잘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뭐 우리 아빠 뭐 혹시 974 출신이야? 우리 엄마랑 옷가생이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그렇게 974랑 뭐 옷가생이 이렇게 나라에서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거기는 뭐 하는 데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 자녀들도 잘 몰라요. 그 자녀들이 알게 되면 사실 나와가지고 째잘째잘 다 얘기해주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엄청난가 봐요. 이게 각서 쓰고 나오는 게. 누설할 만도 한데 그게 누설해서 암암리에 거기 가면 뭐 하는데 무슨 일 했대라는 게 이게 서문이 없었어요. 딱 그냥 장성택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 찰나에 장성택이가 비리를 질렀대. 옷가생들 뽑아다가 본인 초대서에 보내고 특각에 보내가지고 지한테 복종 안 하면은 다 그렇게 어봉산에 보냈다. 이거가 장성택이가 처단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내부에서는 사실 뭐 하는지에 대한 서문은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가본 사람만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알지 암암리에 떠도는 서문은 사실 장성택이가 터지고 나서 그 안에서 아 그런 게 벌어졌구나 라고 안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딱 나갈 때는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그게 장성택이가 지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자들 기쁨저 뽑혀서 옷가생이라 하고 가잖아요. 가게 되면은 여자들 이제는 그 신체 검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뺐다고. 내가 캄보디아 딱 나갈 때 와 그건 진짜 뺄만하다. 천연검사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장성택이가 진짜 그랬나 보다 하면서 걔가 진짜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를 신체 검사를 뺐겠지 하면서 막 그랬어요. 천연검사 뭐 몸검사 이런 거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14년에 캄보디아 나갈 당시. 대한민국에 온 후 기쁨조에 선발될 뻔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쁨조 거기 뽑혀갔으면은 어떡할 뻔했냐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한국에 오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이 다 따라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2,500만 명 중에도 제가 뽑혀서 어떻게 보면 여기 온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식당 종업원들 중에도 캄보디아에서 뽑혀서 여기 한국까지 오고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너무 운이 잘 따라줬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살기도 힘든데 기쁨조 같다면 나의 삶을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데요. 그게 어떤 건가요? 한국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냄새라 하면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일단 막 향기가 나죠.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악취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발냄새 이런 것들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탈북해서 나왔을 때만 해도 발냄새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식당에서도 높은 거 힐을 신고 일을 하고 되게 발에 막 무좀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한국에는 관리를 되게 잘 해주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가? 뭐 발에서 막 냄새 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되게 놀랐어요. 북한에서라면은 남자한테서 땀 냄새 나는 게 기본이었고 발냄새는 기본이었고 그럼 저희 엄마가 오늘 아빠 발냄새가 심하냐 누가 발냄새가 심하냐 제가 학교 때는 엄마가 막 너가 아빠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런 얘기 다 할 정도로 북한에서 이제 여자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한국은 관리를 잘 해주니까 냄새 날 이유가 없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거를 저희 채널에서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한국인들 자체가 이게 냄새가 안 난다더라고요. 이게 동남아 가고 해도 그 특유의 나라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마늘 냄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마늘이나 김치 좋아해서 그런지 냄새가 없어요.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랬고 이제 군인들도 옆으로 이제 지나갈 때도 그렇고 이게 사실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냄새가 날 만하잖아요. 그 군인들에게서 막 그런 향수날보다도 막 비누 냄새? 그런 피전 냄새? 그런 냄새도 나는 거 보고 되게 놀랬죠. 군인들도 냄새가 안 나는구나. 땀을 흘릴 건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관리하죠? 궁금하다. 매일 한두 번씩 샤워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여성들도 한국에 와서 너무 자주 씻어서 살 가죽이 벗겨지는 줄 알았다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너무 자주 씻으면 야 너 가죽 벗겨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한테. 북한 여성분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이런 거 보고 되게 놀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탈북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씻어요. 씻고 막 이러면은 금방 북한에서 오신 언니들은 야, 넌 가죽이 다 벗겨지겠다 이런 말 이제 해주죠, 저한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문화인데 한국에는 있어서 놀랐던 문화는 어떤 게 있나요? 북한에서 비밀리에 거래되는 인기 한국 제품도 있나요?
한국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귀 파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귀 파는 것도 있다고 해서 귀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귀 청소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받고 싶더라고요.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브라질리언 왁싱인 거죠. 왁싱샵에 가는 것도 되게 생소하고 되게 궁금해서 왁싱샵에 가게 되면 어떻게 왁싱을 하지 궁금하고 그런 세션샵이라고 했나? 때 밀어주는 샵? 그런 것도 있어서 놀랬고 그 다음에 찜질방. 전 찜질방 딱 한 번 갔었거든요. 촬영 때문에 제가 딱 한 번 갔는데 찜질방의 그 문화가 되게 신선했어요. 요즘은 사람들 많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거기서 달걀, 그 계란을 까먹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옆에 양머리인가? 그거 하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탈북하기 전에도 그 드라마 보면은 양머리 수건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해보고 싶었었는데 찜질방에 가서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놀랬고 찜질방 가격이 저렴해서 놀랬어. 자는 사람도 있고 언덜방, 무슨 뭐 차가운 방 이런 거를 그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게임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신선하구나. 이 가격에 모든 거를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너무 신선함을 느끼고 나왔었어요. 북한에서는 왁싱샵이라는 자체도 없고 피부과는 있어요. 피부를 관리받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한국에서처럼 막 화려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이 돈 벌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해외에서는 이런 뷰티가 잘 된다라는 게 북한에도 소문이 들어갔겠죠.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면은 피부 관리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의 팩이 북한에서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제가 한국의 팩을 선물을 식당에서 엄청 받아가지고 한 장도 안 쓰고요. 제가 그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냈어요. 엄마한테 보냈었는데 제가 평양에 휴가 갔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내가 팩을 보냈던 거 썼냐고 하니까 엄마가 팩이 뭐냐 물어봐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썼냐고 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 썼냐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써? 나는 그냥 쓸 줄 몰라가지고 다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개당 1달러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짜 그렇게 팔았대. 내가 엄마한테 엄마 하지 그런 말도 안 하고 1달러에 팔았으면 진짜 잘 팔았잖아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이 좋으시대? 하면서 저희 후배 중에 엄마가 시장에서 화장품 장사하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제가 맞다고 하니까 그 화장품 장사하는 그 후배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후배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희 엄마 마스크팩 내가 다 샀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화장품 장사를 해서 본인은 그거를 시장 가서 되팔았대요. 그 마스크팩을.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한국 글자가 있었을 건데 이걸 비싼 가격에 팔았을까 하고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1달러에 그래도 또 돈을 받으면서 팔았다 하니까 이걸 뭐 했어 하니까 쌀 없어서 쌀 사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1달러면은 쌀이 0.5kg였어요. 엄마한테 막 24 금반지도 있어가지고 아끼다가 손님한테 받았었거든요. 그때 버이언이 선물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서 금반지를 줬었어요 저한테. 아끼다가 엄마한테 그 24K 금반지를 보냈었는데 엄마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엄마 이거 어떻게 써?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50달러에 팔았어. 엄마 그거 24K인데 팔았으면 지금 생각하면 잘 판 것 같아요. 엄마가 쌀 없어가지고 쌀 사 먹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 그만큼 피부 관리하는 게 없으니까 북한에서 피부에 관심 있는 그런 마스크팩 이런 것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한국에 와서는 그런 피부과나 그리고 왁싱샵 이런 거 보면 신기하고 얘기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선한 것들에 이제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처음 한국에서 제모를 시도했을 때 당황했다고 하시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왁싱샵에 가서 아직도 몰라요. 충격적인 거는 왁싱샵에 메뉴가 딱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예약을 할 때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체크를 잘못하고 가가지고 저한테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예약한 거랑 다른 거 해주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여기는 톤이 다 그대로 있는데 왜 안 해주시죠? 하니까 고객님이 네이버 예약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크를 잘못했구나 하고 제가 원하는데 왁싱을 못하고 그냥 나왔던 적도 있고 근데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디서 온 이름인지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브라질리언 왁싱인데 거기서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브라질리언 제가 원하는 데를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갔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하는 데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되던 모습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본인도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한국 여자들이 너무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문화가 너무 다르다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연애할 때 뭐 무슨 썸 탄다 라고 할 때도 너무 다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썸 타고 연애하는 것 같아, 처음에 만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인 고민한다 막 하면은 저도 낯설을 많이 보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왜 저 사람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왜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 별로야 이러고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문화가 다르기도 했고 이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엄청 고민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미래까지도 보고 되게 진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게 맞지라는 생각도 하고, 처음에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들도 지금에 와서는 저분들도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뭔가 공감도 되고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한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생각하는 폭이 되게 넓어져요. 결혼 이전부터 한국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꿈을 꾸셨을 것 같은가요? 저는 일단 대학부터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대학을 차라리 빨리 들어가서 저의 전공을 정했을 것 같고, 누구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되고 싶었었어요. 오기 전에는 법 공부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긴 했어요. 지금은 꿈이었을 뿐이죠. 저는 연극 영화 다니고 있어요. 연극학과. 배역을 맡은 적은 없고 이제 내년에 영화가 개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다른 배우들과 같이 거기서 참여를 했어요. 작품에 제가 출연도 같이 하고요. 이제 곧 내년에 영화가 개봉이 돼요. 이렇게 김소아 TV를 보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소아 TV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